배달기사가 음식을 문 앞에 내려놓자마자 며느리의 손이 쓱 나와 음식을 집으려는 순간 정 씨는 재빨리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내가 벨 10번은 더 눌렀다. 너는 안에 있었으면서 없는 척 시침이 똑 뗀 거니? 어머님, 전 몰랐어요. 정말로요. 초인종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래? 배달기사 왔을 땐 바로 문 열어줬으면서 내 벨소리만 못 들었다. 그런 말이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온 줄 몰랐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가 먼저 나와야지. 아직 안 가셨어요? 가 먼저 나오네? 그건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 헛나왔어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지 마렴. 내가 얼마나 밖에서 떨면서 기다렸는지 아니? 아파서 병원 다녀온 시애미가 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없는 척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가 오는 걸 누가 반겨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평소에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간 적 한 번이라도 있니? 그동안 너희 불편할까봐 택배나 현관 앞에 반찬만 두고 간 게 다야. 내가 매번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플 때만큼은 너희한테 기댈 수 있는 거 아니니?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님 사정이 있듯이 제 사정도 있는 거예요. 오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지. 나는 전세 연장 더 안 할 거니까 그 전에 집 비워둬라. 네?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1세 정필래 씨입니다. 정 씨는 충북 제천시장통에서 3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남편이 급성간염으로 세상을 뜬 것은 정 씨가 40대 초반, 아들 정우가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던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생계를 위해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떴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바로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가래떡을 썰고 찹쌀을 불리고 시장 좌판을 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떡을 만들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쉬었다 하라 고해도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쉬면 누가 정우를 키우나요? 학교도 보내야 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데 정 씨는 가래떡을 썰며 마음속으로 늘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랬지. 우리 정우는 꼭 서울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 신념 하나로 그녀는 가슴을 졸이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정 씨는 워낙 바빠서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정우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혼자서도 밥을 챙겨 먹고 숙제도 스스로 하고 방 청소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과외 선생님이라도 붙여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우는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했습니다. 제법 성실하게 자라 서울 소재 중견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이제 제가 우리 엄마 모실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 씨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손등의 주름과 굳은 살이 갑자기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쓰다듬은 아들의 등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이제 서울 가서 잘 살면 돼. 그렇게 정우는 서울로 떠났고 정 씨는 여전히 제천에서 떡집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자리를 잡은 후 소개로 만난 간호조무사 출신 유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며느리는 단정하고 고분고분한 성격처럼 보였습니다. 정 씨는 내심 고생 끝에 낙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정 씨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정우 잘 챙기고 효도 많이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정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 즉 사돈들과도 처음 만났는데 나쁜 분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만 도시 사람 특유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안사돈은 구두에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말투도 꽤 세련되었습니다. 아들 잘 키우셨네요. 우리 유나랑 잘 살 것 같아요. 정 씨는 그 말에 그저 고개만 숙이고 웃었습니다. 사돈 앞에서는 시골 떡장사라는 자신의 직업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사히 결혼에 성공하고 정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에 시장통에서 20년 넘게 부은 적금을 몽땅 깨고 대출까지 끼워서 서울 외곽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계약 당시 명의는 정 씨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지금까지 산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너한테 다 준 거야. 이젠 너희가 행복하게만 살면 돼.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진짜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꼭 보답할게요. 정 씨는 그저 행복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고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2년쯤 지나면서 며느리의 말투와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야근과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자 며느리는 점점 시댁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이며 선물, 안부 전화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정우야, 며느리는 요즘 바빠? 전화도 잘 안 받네. 아, 네, 요새 일이 많아서요. 제가 대신 안부 전해드릴게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다 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도 젊었을 적엔 시어머니가 참 어렵고 힘들었지. 하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딱 한 번 정 씨가 아들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설렘과 기대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의 표정이 곧바로 굳어지는 것을 정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문자로 연락했는데 못 본 모양이구나. 다음에는 꼭 전화로 하마. 여기 내가 선물도 가져왔어. 며느리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고 정 씨는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날 정 씨는 왠지 모를 어색함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정 씨에게 마치 불편한 손님처럼 가끔씩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 씨는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정 씨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며 정 씨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려 했습니다. 내 새끼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지라는 생각으로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한 사건으로 인해 정 씨의 삶도 곧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 씨는 가끔 직접 담근 열무김치며 방건조갈치, 무말랭이, 메밀 전병까지 소포장의 꾸러미로 택배로 보냈습니다. 정 씨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낼 택배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열무김치 좀 담가서 보내야겠다.
정우가 어릴 때부터 열무김치를 좋아했었지. 정 씨는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열무를 골라 정성껏 씻고 다듬었습니다. 열무김치뿐만 아니라 메밀전병, 방건조 갈치, 무말랭이까지 모두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정 씨는 반찬통마다 사랑과 정성을 담아 포장했고 택배 상자에 꼼꼼히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편지도 한 장 적어 넣었습니다. 정우야, 유나야, 요즘 일이 많다며? 몸 조심하고 잘 지내. 반찬 맛있게 먹어. 엄마가. 택배를 붙이고 나서 정 씨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면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배 기사가 다시 정 씨의 집 앞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 반송된 택배입니다. 정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주소를 제대로 적었는데 왜 반송이 된 거지?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열지도 않은 반찬통이 그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저희는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냉장고만 차지해서요. 정 씨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은 그대로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에 박힌 반창고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 입맛 다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반송하는 건 좀 서운하네. 자신이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단 한 번도 맛보지 않고 돌려보낸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다르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설날이 다가왔고 아들 내외가 오기로 한 날이 됐습니다. 정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며느리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나가 동태전을 좋아한다고 했었지. 이번엔 동태전을 특별히 준비해야겠다. 정 씨는 장을 잔뜩 보고 며느리 입맛에 맞춘 동태전을 따로 준비하고 고기도 두툼하게 재워놨습니다. 명절 음식은 새벽 6시부터 만들었고 아들네가 오기 1시간 전쯤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에도 정 씨의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부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고 정 씨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아들 부부는 도착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 다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 씨는 기쁜 마음에 말했습니다. 저기 전도 방금 부쳤어. 따뜻할 때 먹자.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조금만 있다가요. 제가 요즘 속이 안 좋아서요. 정우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고, 유나야, 여기 동태전 따로 해놨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만들었어. 하지만 식사 시간 내내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며느리는 음식을 조금씩만 집어먹었습니다. 정 씨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네, 와, 괜찮아요. 같은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떠니? 회사는 괜찮고? 네, 괜찮아요. 유나야, 요즘 병원 일은 어때? 그냥 그래요. 바빠요. 정 씨는 그래도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아들 부부는 거실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설거지와 뒷정리는 당연히 정 씨의 몫이었고 결국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고 나서야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허리 통증도 참아가며 모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고 정우 부부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교통이 막힐 것 같아서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는 이미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문 밖까지 배웅했고 며느리는 그저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은 너무나 짧고 아무 감정이 담기지 않은 메마른 톤이었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며 종업원에게 건네는 형식적인 인사 같았죠. 정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또 놀러와. 아들과 며느리가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정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갑자기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떡국 국물을 덜어낸 냄비를 씻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시어머니고 며느리인지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쯤 해줄 줄 알았는데. 설날 다음 날 정 씨는 이웃집 영자 씨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는 정 씨와 비슷한 또래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이웃이었습니다. 어제 아들내미 왔다 갔어? 어땠어? 뭐, 그냥 그랬지. 바쁘다고 금방 가더라고.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우리 딸도 와서 밥만 먹고 가더라니까. 두 사람은 한숨을 쉬며 공감했지만 정 씨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던 무렵 정 씨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슴이 조이듯 아팠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로하겠지 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떡을 팔던 중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필레야,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증상이 몇 번 더 찾아왔고 결국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정 씨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에 간다면 아들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최근 아들과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를 생각하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픈 티 내면 또 불편해하겠지. 결국 서울의 큰 병원에 예약을 잡고 올라가는 날, 정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귀찮아할까봐 아무 말 없이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혼자서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병원 위치도 미리 알아두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심각한 병이면 어떡하지?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아들과 며느리 돈은 분명 다를 거야. 힘든 시절 홀로 키웠는데 그 마음만은 변함없겠지. 정 씨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자식에게 기대어 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제는 작은 위로와 도움이 간절했습니다. 서울 병원에서 정 씨는 정밀 검사를 마친 뒤 대기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단순 스트레스성 협심증으로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마음을 놓고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늦은 저녁, 정 씨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기차 버스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고 휴대폰은 방전되어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갈 데가 없네. 하는 수 없지. 정우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조급해진 정 씨는 결국 병원에서 가까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만 묵었다가 아침 일찍 내려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집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정 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집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도 될까? 전화도 없이.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올라 408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정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유나야 안에 있니? 정 씨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5번, 10번, 15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도 쳐봤지만 삐빅하는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분명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혹시 둘 다 없나? 하지만 이 시간이면 퇴근했을 텐데. 정 씨는 한참을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바람까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파진 정 씨는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입구 의자에 지친 몸을 웅크린 채 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추위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내 정 씨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잠이 들어가지고. 몸도 아픈데 차도 놓치고 갈 데도 없고. 어느새 3시간이 넘게 흘렀습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온몸이 아파왔습니다. 가볍게 입고 온 옷으로는 밤바람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어떡하지? 정 씨는 손을 비비며 추위를 견디려 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떨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순찰을 돌다가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님, 이 시간에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경비실로 들어오세요. 경비원은 정 씨를 경비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찾아오신 거예요? 저기 앞동 408호요. 우리 아들 집이에요. 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408호는 아까 저녁에 배달기사가 인터폰 누르니까 바로 열리던데요. 그 말을 들은 정 씨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설마 안에 누가 있었던 거야? 정 씨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경비원은 정 씨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혹시 연락 안 되시나요? 제가 내선 전화로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 씨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때 경비실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배달기사였습니다. 몇 동 408호 배달이요. 정 씨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같이 올라가 볼게요. 고맙습니다. 정 씨는 경비실을 나와 배달기사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408호 앞에 서자 정 씨도 옆에 함께 섰습니다. 기사가 인터폰을 누르자 금방 응답이 왔습니다. 배달기사가 음식을 문 앞에 내려놓자마자 그동안 절대 열리지 않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쓱 나와 음식을 집으려는 순간 정 씨는 재빨리 그 손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나, 며느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며 며느리의 놀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벨 10번은 더 눌렀다. 너는 안에 있었으면서 없는 척 시침이 뗀 거니?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방금 막 외출하고 들어온 거예요. 정 씨는 며느리 뒤로 보이는 집 안을 바라봤습니다. TV가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담요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반쯤 먹은 과일이 놓여 있었고 슬리퍼도 정돈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계속 집에 있었다는 증거였죠. 그래? 근데 내가 온 줄 몰랐으면 어떻게 오셨어요? 가 먼저 나와야지. 아직 안 가셨어요? 가 먼저 나오네? 정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 헛나왔어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지 마렴. 내가 얼마나 밖에서 떨면서 기다렸는지 아니? 정 씨는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어디 있니? 남편은 야근이 있어서 늦게 돌아올 거예요. 정 씨는 그제야 며느리가 혼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를 문 앞에서 떨게 한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는 걸 누가 반겨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며느리의 말에 정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단 한 번도 아들 집에 무작정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늘 미리 연락하고 불편할까봐 배려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간 적 한 번이라도 있니? 그동안 너희 불편할까봐 택배나 현관 앞에 반찬만 두고 간 게 다야. 내가 매번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플 때만큼은 너희한테 기댈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런데 몸 아파서 온 시애미가 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열어줄 수가 있니? 어머님, 전 몰랐어요. 정말로요.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 배달기사 왔을 땐 바로 문 열어줬으면서 내 벨소리만 못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어머님 사정이 있듯이 제 사정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 씨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아들을 키우며 참아온 모든 것들, 며느리에게 받은 서운함들, 그리고 오늘 추위 속에서 경험한 배신감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오냐, 나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지. 나는 전세 연장 더 안 할 거니까 그 전에 집 비워둬라. 정 씨의 단호한 선언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네?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니? 정 씨는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눈빛으로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선 들어오셔서 다시 얘기해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제야 며느리는 무릎을 꿇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니? 정우한테 꼭 전해. 전세 계약 만료일 전까지 집 비워달라고. 정 씨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지금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정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아파트를 나와 정 씨는 잠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버스터미널 근처 작은 호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남은 방이 있었고 정 씨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휴대폰을 충전한 정 씨는 부재 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정우의 이름이 10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정우의 이름을 보며 정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아들은 다급히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내도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대요. 아까는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라네요. 아들의 목소리에 무언가 변명하려는 듯한 뉘앙스도 감지되었습니다. 정우야, 너도 참 가관이구나. 몸 아픈 엄마가 내 집 문 앞에서 몇 시간을 떨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오해라니? 내 아내는 미안하단 말도 집 얘기 나오기 전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내가 전세 안 연장한다니까 급하게 사과하면 내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구나 생각할 것 같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일 하나로 집 문제까지 꺼내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당장 이사 갈 데도 없고 전세금도 없는데. 정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어제 하루의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서운함과 무시였다는 것을. 정 씨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하나? 너희가 나를 서운하게 한 게 이번이 처음이냐? 반찬 돌려보낸 거, 명절에 상전처럼 놀고 먹고는 고맙다 말 한마디 없이 간 거. 넌 엄마한테 그간 쌓인 게 없을 거라 생각했구나. 정우야, 그동안 내가 참아줬던 게 내 권리인 줄 알았니? 엄마, 미처 생각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아내 먼저 챙기다 보니 엄마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계약 연장 안 한다? 다음 달까지 집 비워라. 이 집은 원래 내 집이다.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생각 다시 해주세요. 엄마, 제발 끊지 마세요. 하지만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엔 단호함과 해방감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 씨는 자신의 결정에 후회가 없는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맞추고 배려하면서 살아온 자신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 때가 됐구나. 정 씨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 씨는 제천행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창을 통해 기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앉은 정 씨는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정 씨는 약속대로 전세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말끔히 회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 씨는 단호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정우야,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순식간에 거처를 잃고 허둥대야 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겨우 찾은 건 20년 넘은 낡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은 구조였고 겨울이면 보일러가 잘 안 돌아 추워서 전기장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역에서 걸어가기엔 멀고 동네도 어두워 불안했습니다. 며느리도 다시 병원 일에 나서야 했습니다. 예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병원에 다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에는 점점 후회가 깊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점차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정 씨는 제천에서 여전히 떡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일을 줄여 자신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만난 오랜 친구 영자 씨와 차도 마시고 가끔은 고향 친구들과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정 씨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것도 없고 안 갔더니 찾는 사람도 없더라. 한 번씩은 몸이 아파 다시 서울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때도 정 씨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때문에 서울에 다녀왔다는 문자 하나 남기고 조용히 호텔에 머물다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이불을 정리하며 정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애써도 가족이 되긴 어려워. 나도 너무 애썼구나. 이젠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 정 씨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정필래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 씨는 곧 70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몸은 조금 더 느려졌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떡집도 거의 접고 대신 마을 노인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제천을 찾았고 정 씨의 생일이나 명절에는 작은 선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사람으로서 대우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 씨는 집 앞 작은 정원에 꽃을 심었습니다. 예쁘게 핀 꽃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야 꽃을 피우는구나. 정 씨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찬란하고 고요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후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시간이 이제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그 시간이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날은 흐린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바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혜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때 왜인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이미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다니 아무 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선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더불어 무언가 난처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해외 출장을 잡아놔서 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보다 진한 것은 때때로 나누는 시간과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지만 그 표현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댁일은 내 일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45년 함께 살아온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사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이정우입니다. 전직 교사로 45년을 함께한 아내를 최근에 떠나보냈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은 참 길면서도 짧게 느껴집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아들 선우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저는 항상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려 했지요. 그런데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선우가 결혼하고 며느리 지혜를 맞이했을 때 저는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흐린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으로 덮여 있었고 바람은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듯 쓸쓸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간다고 했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부인께서 시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중앙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이웃의 다급한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보낸 45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아이를 낳던 날, 그리고 어제 저녁 함께 나눈 소소한 대화까지. 이럴 순 없어. 그냥 어지러운 거겠지. 곧 괜찮아질 거야.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잘못 눌러 다시 시도한 끝에 겨우 아들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선우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중앙병원으로 지금 가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놀란 목소리, 그리고 바쁜 발소리. 선우는 당장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 지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함께 올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솟구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아내 없이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아내 이름을 말하자 그녀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곧 의사가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애석하게도 의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오는 도중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입에서는 작은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의사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만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사람, 제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상태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누군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의 얼굴,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먹먹한 시간이 흐른 후 멀리서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이 급하게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난처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선우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제서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해외 출장을 잡아놔서 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깊은 실망감이었을까요? 45년을 함께한 제 아내, 선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며느리는 출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장례 준비는 선우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모든 일이 현실감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는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동료 교사들, 제자들, 오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가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저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45년 동안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던 자리에 이제 저 혼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조문객들이 며느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짧게 출장 중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장례식 중반쯤 제 조카가 저를 조용히 불러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지혜가 럭셔리 호텔에서 와인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시댁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출장이라는 말은 거짓이었고 그녀는 그저 장례식에 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그런 글을 올리다니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도 시어머니의 장례식이라면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아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며느리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지혜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에 글을 올릴 때 깊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선우야, 내 어머니의 장례식이었어. 그리고 지혜는 거짓말을 했어. 출장이 아니라 여행을 간 거야. 선우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도 자신의 아내가 한 행동의 무게를 실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의 마음속에는 며느리를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가정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가치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존재가 더 이상 이 공간을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저의 남은 삶을 위해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랜 시간 살아온 이 집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곧 정리할 예정이니 알아두렴. 선우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파시겠다는 건가요? 그래, 이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길 생각이다. 너희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하지만 아버지,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지혜의 행동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선우야, 이건 단순히 지혜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단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했어.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야. 전화 너머로 선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선우야, 나는 너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고 싶구나. 마지막으로 가족으로서 식사를 함께 하자. 다음 날 저녁 저는 아내가 생전에 자주 만들던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모두 아내의 손맛을 따라하려 노력했지만 역시 그녀의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우와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사진을 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와 같이 대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식사 준비가 다 됐단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우야, 지혜야. 내가 이 집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은 이미 진행 중이고 다음 달이면 완료될 거야.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파신다고요? 우리한테는 상의도 없이요? 저는 그녀를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이 집은 법적으로 내 소유야. 그리고 난 이미 결정했어. 하지만 이건 우리 집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지혜야, 내가 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족으로서의 책임도 함께 했어야 했어.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지. 심지어 내 시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잖니?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출장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잖니? 그 사진과 댓글, 나는 다 봤단다. 지혜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혜야, 나는 너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야. 너는 가족보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지. 그건 내 선택이고 존중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어렵구나. 선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혜도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집을 파시지 마세요. 선우야, 이건 단순히 집을 파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제 혼자가 됐고 너희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 같구나. 이 결정은 이미 내렸어. 그날 밤 지혜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선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내 아버지로서 항상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 거야. 그걸 기억해라.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과 구매 희망자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제 집이기도 해요. 시어머니 장례식에 못 간 걸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말이 돼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이 집을 내 것이라 여긴다면 가족으로서의 책임도 함께 했어야지.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어. 이제 와서 권리만 주장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니? 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다시 집을 나갔고 부동산 중개인과 구매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집을 둘러보고 좋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선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지혜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그런 의도로 한 일은 아니었단다. 난 단지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제 결정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혜와 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말없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끝난다는 것에 슬픔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사실에 어떤 위안을 느꼈습니다. 결국 집은 매각되었고 저는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회사 근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없는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이런 노인네의 주절거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제 결정이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책임을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언젠가 선우가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들에게 다시 집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제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면서 저는 비로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혈연이나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내가 남겨준 추억들,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는 제게 큰 위안이 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이나 법적 관계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어떤 선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선우도 지혜도 그리고 저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우님의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겪은 상실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연들을 소개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